핵은 금기입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죠. 우라늄 농축, 재처리, 핵연료 주권. 이 단어들은 강대국들만이 속삭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에겐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금단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경주에서 그 금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금기를 깼고 세계는 숨죽이며 지켜봤으며 그 중심에는 한반도의 기적이 서 있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때만 해도 한국은 존재 자체가 의문이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재건할 수 있을까 모두가 의심했죠.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 이제는 기술 주권국으로 우뚝 서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70년간 지켜온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 일본이 100년을 꿈꿔도 이루지 못한 그 성취를 단 한 세대 만에 이뤄낸 민족.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핵의 문턱을 넘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0년간 핵 억제를 연구해온 제가 말입니다. 경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받은 그 한 줄의 문장. 그건 단순한 외교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70년 금기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경주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더군요. 겉으로는 경제협력이니 안보동맹이니 하는 익숙한 수사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뭔가 다른 게 준비되고 있다는 걸. 제 이메일함에 그 문서가 떨어진 건 회담 이틀 전이었습니다. 팩트시트 초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단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대한 제한 완화 검토.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핵추진 시스템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영국 해군의 핵잠수함 설계에 20년을 바쳤고 NATO 전략분석위원으로 10년을 일했죠.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가장 확실한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핵기술의 문턱은 곧 권력의 문턱이라는 것. 그 문턱을 넘는 건 단순히 기술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세계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전 이후 모든 강대국이 그 문턱을 지켜왔던 거죠. 누가 넘고 누가 넘지 못하는가. 그게 바로 힘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문을 열겠다고요? 한국에게? 저는 다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기술 항목을 명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불빛들이 유난히 밝게 느껴지더군요. 이곳은 한국 원자력 산업의 요람 아닙니까? 월성 원전이 바로 근처에 있고 한수원 본사도 여기 있죠. 그런 장소에서 이런 회담이 열린다는 것.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제 동료 하나가 심야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이었죠. 리처드, 자네도 들었나? 경주권 말이야.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들었네. 믿기지 않아. 나도 그래. 하지만 이미 결정된 것 같네. 공식 발표만 남았다더군.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요? 그럼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던 겁니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분석들이 흔들리는 걸 느꼈죠. 한국은 왜 이걸 원하는 걸까요? 단순히 에너지 자립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전략적 계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지금 이 카드를 꺼낸 걸까요? 질문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은 보이지 않았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한국 관료 한 명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결연한 게 있었어요. 마치 오래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회의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모두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양국은 한국의 에너지 주권과 기술 자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문장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70년간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1990년대 작성한 핵확산 시나리오 분석 자료였죠. 거기 적힌 제 결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의 핵 균형은 현상 유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계산이 틀렸습니다. 미국은 왜 이 카드를 지금 꺼낸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에도 런던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의문은 떠나지 않았죠. 30년 경력이 무색하게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의 옛 동료였습니다. 국무부에서 아시아 전략을 담당하던 친구였죠. 리처드, 자네 경주에 있었다며? 그랬네. 그럼 알겠군. 왜 우리가 그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설명해 줄 수 있나?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야. 중국의 해군력 확장, 러시아의 태평양 전략, 이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눌 파트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에 대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자신의 전략적 필요였던 거죠.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 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모든 전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동맹의 구조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의 관계에서 공동 책임의 관계로. 한국은 그 새로운 모델의 첫 번째 실험 대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역량, 경제 규모, 지정학적 위치. 모든 걸 다시 분석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 능력, 조선 산업의 기술력, 첨단 소재 연구.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을. 저는 10년 전 자료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에너지 자립 로드맵이었죠. 거기엔 이미 해결료 주권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미국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엔 허락할 수 없었겠죠. 시기가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남중국해의 긴장은 날로 높아졌죠. 대만 문제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뇌관이 됐고요. 미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틀을 고집하며 혼자 버티다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동맹의 구조를 과감히 재편할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던질 파장에 대해서요. 동맹의 재정의. 그건 단순한 외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재분배였죠. 책임의 재배치였고요. 한국이 해결료 주권을 갖게 되면 그건 단순히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에너지 안보의 자립을 넘어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를 뜻하죠. 쉽게 말해서 한국이 미국에 덜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그걸 허락하는 걸까요? 통제력을 잃는 걸 감수하면서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통제력을 조금 내주는 대신 훨씬 더 강력한 파트너를 얻는 거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동맹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거리가 보이더군요. 30년 전 냉전이 끝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핵의 시대는 끝났다고. 더 이상 새로운 핵 보유국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핵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형태가 바뀌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동맹은 더 이상 일방적 보호가 아니다. 이제는 공동의 짐을 나누는 계약이다.
그 문장을 쓰면서 느꼈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알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 그 무너짐의 중심에 있다는 걸. 한 달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초청을 받았죠. 주제는 미래 해양 안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주제가 뭔지. 강연이 끝난 뒤 한중년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해군 출신이라고 소개하더군요. 하워드 박사님, 잠깐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연구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박사님께서는 영국 핵잠수함 설계에 오래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아시겠네요. 핵잠수함이 가진 진짜 의미를.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억제력이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게 가장 강력한 거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세계 5위 조선 강국입니다. 아니, 사실상 1위라고 봐도 되죠. 원자력 발전소도 30년 넘게 운영해왔고요. 소재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한국은 이미 모든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건조 기술, 원자력 운영 경험, 첨단 소재 연구. 필요한 건 단 하나였죠. 정치적 허가. 그리고 경주에서 그 문이 열렸던 겁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계획의 치밀함이요. 수십 년에 걸쳐 준비해온 거 아닙니까?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준비라기보다는 생존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야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북한의 위협,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그 한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힘을 길러야 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역사를 따라가 봤죠. 1990년대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2000년대엔 독자 설계에 성공했고요. 2020년대엔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술이 축적됐습니다. 소음 감소, 추진 시스템, 전투 체계. 모든 게 발전했죠. 그리고 원자력. 한국은 1978년부터 원전을 운영해왔습니다. 거의 50년입니다. APR-1400이라는 독자 모델도 개발했죠. 안전성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았고요. 이 두 기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저는 30년 동안 핵잠수함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 무기가 가진 진짜 의미를요.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몇 달이고 바닷속에 잠겨 있을 수 있죠. 탐지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요. 적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이게 바로 존재로서의 억제입니다. 폭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균형이 바뀌는 거죠.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이더군요. 그 넓은 강물 위로 다리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이 지역의 전략 지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일본은 긴장할 겁니다. 중국도 계산을 다시 해야 할 거고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자신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자주국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그 해군 출신 신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는 좋은 대화였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위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키려는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더 존중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위협이 아니라 균형의 축으로. 기술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죠. 진짜 목적은 생존이었고 자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한국은 수십 년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경주 회담 소식이 공식 발표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제 이메일함이 폭발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 연구기관들, 심지어 몇몇 정부 관계자들까지 저에게 의견을 구해왔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하나같이 불안과 경계심이 배어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이 한 줄의 합의가 얼마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도쿄의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일면에 이 소식을 실었는데 제목들이 가관이었죠. 동아시아 핵 질서의 균열, 한반도 핵 도미노의 시작, 미국의 위험한 도박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난무했고 사설란에서는 한국의 핵 야망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것이 달갑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논조는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에 기댄 측면이 강했고 저는 언론이라는 게 때로는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베이징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습니다. 공식 논평도 짧았고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도 지역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원칙적인 수준에 그쳤죠.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는데 30년간 외교 일선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요. 그들은 분명 내부에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이 움직임이 자국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대응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말이죠.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면 아마도 조용하지만 강력한 압박이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평양 방송은 즉각 미제의 핵 야욕, 남조선 괴뢰들의 망동이라는 표현으로 맹비난을 쏟아냈고 며칠 뒤에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예정된 수순이었고 오히려 북한의 반응이 너무 뻔해서 국제사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 내부였습니다. 서울에서 터져나온 논쟁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는데 한쪽에서는 드디어 진정한 자주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했고 다른 쪽에서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모험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청문회를 요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찬반 집회를 열었으며 학계에서는 긴급 토론회가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서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심리를 읽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자부심과 불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자주권을 확보하고 싶다는 열망과 그로 인한 부담과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했던 거죠. 한 원로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히 누군가의 우산 아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비를 맞을 각오를 하고 나갈 것인가를요. 그 말이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였고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였죠.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었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 교수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워드 박사님, 영국도 한때 이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가지기로 결정했을 때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1950년대였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국민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죠.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독립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교수님이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렵지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과 논쟁이 사실은 건강한 과정이라는 걸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부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회담 발표 후 불과 2주 만에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검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했고,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난과 의혹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택했던 겁니다. 며칠 뒤 저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온 공식 초청장이었는데 한반도 해결료 주권과 국제안전규범이라는 제목의 국제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는데 이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다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중순, 저는 다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컨퍼런스 장소는 서울 시내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행사의 규모와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관계자들, 미국 에너지부 전문가들, 유럽연합 핵안전 감독관들, 일본과 중국에서 온 학자들까지 세계 각국의 핵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로비에는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회식이 시작되고 한국 측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는데 한국의 해결료 주권 확보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이지 군사적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농축시설의 위치 선정부터 국제 사찰 일정까지 상세하게 밝혔고 심지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명성을 약속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어쩌면 무모해 보일 정도로 과감한 선택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정반대의 전략을 택한 겁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온 한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투명성을 약속한다고 해서 군사 전용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북한도 한때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결국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에 긴장감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한국 측 답변자에게 쏠렸죠. 그 질문에 답한 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로 과학자였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일어서서 침착하게 대답했는데 우리는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60년 넘게 신뢰를 쌓아왔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모범적인 준수국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시스템입니다라고 말했고 이어서 의심하신다면 직접 오셔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정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무게 있는 인정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랬으니까요. 30년간 핵 정책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의 이 접근법이 얼마나 파격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현명한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온 고위 관료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와인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는데 우리는 이걸 통제 가능한 자율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자율권을 갖되 그 자율권이 국제규범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21세기형 동맹 모델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통제 가능한 자율성. 이건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정교한 균형이었습니다. 완전한 통제는 동맹을 약화시키고 완전한 자율은 질서를 위협하는데
이 둘 사이의 어딘가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게 바로 한국과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실험이었던 겁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공동선 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참가국들은 한국의 해결료 주권 추구를 지지하되 모든 과정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하에 진행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한국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서명식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동을 느꼈는데 이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신뢰를 문자로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건 일관된 행동과 투명한 소통, 그리고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한국은 지금 바로 그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긴장의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투명성 약속과 국제사회의 조심스러운 지지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의 압박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었는데 일본 보수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한국의 핵 야망을 저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중국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북한은 예상대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런던의 제 연구실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긴장이 어디까지 고조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년간 핵 전략과 국제 안보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 질서가 재편될 때는 항상 이런 시험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결국 새로운 균형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요. 서울에서는 더 직접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첫 번째 우라늄 농축 시설의 부지 선정을 발표했는데 그 순간부터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은 졸속 추진이라며 비난했으며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다시 한번 의구심 어린 보도를 쏟아냈고 저는 그 모든 기사들을 읽으면서 한국이 지금 얼마나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 공개 설명회를 열었고 안전 기준을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들과의 대화를 지속했습니다. 외교 라인에서는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오해를 풀려 애썼고 국제원자력기구와는 매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구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구나 하고요. 어느 날 저녁 서울의 한 관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지만 동시에 단호했는데 하워드 박사님,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압박이 아무리 거세도 비난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죠. 이건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각오를 읽었고 동시에 외로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건 결국 이런 고독을 견디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험이 단순히 외교적 압박이나 국내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과정이었고 장기적 안정을 위한 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으면 결국 스스로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026년 2월 저는 다시 경주에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역사적 합의가 발표됐던 바로 그곳에서 이번에는 훨씬 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한국 정부가 주최한 한반도 에너지 안보와 지역 협력 포럼이라는 이름의 국제회의였지만 실제로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한 최종 답변을 내놓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1년 전의 조심스러움과 긴장은 사라지고 대신 묵직한 확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한국 대표단의 표정에서 회의 자료의 두께에서 심지어 통역사들의 또렷한 목소리에서까지 저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개회 연설에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담담하게 나열했는데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47건의 안전협정, 매월 진행된 국제사찰단의 현장 점검 기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공개된 시설 운영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건의 위반 사례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고 회의장을 가득 메운 각국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투명성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했는데 핵연료 주권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는 이와 같은 수준의 투명성과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비난받는 자리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로, 설명하는 위치에서 정의하는 위치로 스스로를 이동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미국 국무부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가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는데 미국은 한국을 21세기 핵 비확산 체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하며 한국의 에너지 주권 확보 과정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는 문장이 낭독됐고 이어서 한미 동맹은 보호와 피보호의 관계가 아닌 공동 책임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정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역사가 방향을 바꾸는 소리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동맹의 구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재정이 되고 있었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주체로 공식 인정받은 겁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저는 경주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천년 고도의 불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저는 문득 이 도시가 품고 있는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곳,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곳,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된 곳.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있다고 하던가요? 한국은 다시 한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경주 포럼 이후 세계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우려하던 불안은 현실이 되지 않았고 대신 한국이 보여준 투명성과 책임감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의 모델을 21세기형 핵연료 주권 체계의 모범 사례로 공식 인정했고 심지어 유럽연합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겠다며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속도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이 아닌 실천으로 스스로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국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적어도 공개적인 비난은 줄어들었고 대신 한국과의 안전협력 강화라는 현실적 접근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국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는데 베이징의 한 고위 외교관이 비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투명성 모델은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그 말이 갖는 무게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인정한다는 건 더 이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였고 오히려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2026년 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연을 하게 됐는데 강연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반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처음 경주에서 그 한 줄의 문장을 읽었을 때의 충격, 한국의 준비된 역량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한국의 결연함,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규범의 창조자로 인정받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연장은 만원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부터 원로 과학자들까지 정부 관료들부터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단상에 서서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변화를 만들어낸 진짜 주인공들이라는 것을요. 화려한 정상회담이나 외교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밤낮 없이 안전 기준을 지키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국제 사찰단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의 성실함이 결국 세계를 설득했던 겁니다.
저는 강연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핵억제를 연구하며 힘의 균형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가, 누가 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가, 그런 계산들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전혀 다른 균형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책임의 균형이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를 다하고 자유를 얻는 만큼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진짜 안보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해낸 걸까요? 정말로?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은 역사를 만들었네. 그것도 올바른 방식으로. 그날 저녁,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남산의 타워,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빛들.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꿈이며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미래를 스스로 지켜낼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실험의 무대가 아니다. 이제는 설계의 주체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들에게서 배우기 시작했다.